거기 서라. 반동분자. 지금 뛰어. 뒤돌아보면 너도 죽는다. 11살에 아버지가 나를 지뢰밭에 던졌습니다. AK 소총 소리가 울려 퍼지는 한밤중 DMZ. 단 150m 앞에 나만의 불빛이 보입니다. 그 사이엔 죽음의 지뢰밭과 11살 소녀 하나뿐이었죠. 딸을 남쪽으로 밀어넣고 대신 총구 앞에 써버린 아버지. 총살 명령까지 남은 시간 고작 72시간. 그가 목숨 걸고 지킨 건 탈북이 아니라 단 한 사람, 그의 딸이었습니다. 지뢰밭을 맨발로 건너온 11살 탈북 소녀 최서연. 그리고 자유의 나라에서 마주한 또 다른 충격. 그 속에서 겨우겨우 찾아낸 진짜 자유의 의미에 대한 기록입니다. 영상 꺼버리기엔 너무 잔인한 이야기일지 모릅니다. 지금부터 끝까지 함께 들어주세요. 2019년 10월 15일 밤 10시 개성시 인민군 제6사단 관사 이동은 고요했습니다. 11살 최서연은 복도 끝 아버지의 서재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보았어요. 평소 같으면 벌써 잠들었을 시간인데 오늘따라 아버지는 혼자 방에 계셨죠. 서연은 조심스럽게 문 가까이 다가가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최민혁 소령은 책상 앞에 앉아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어요.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한 장의 문서가 놓여 있었죠. 희미한 전등 불빛에 비친 문서에는 반당 반영 명분자 처형 명령서라는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최민혁은 그 문서를 들어올려 자신의 이름을 확인했어요. 10월 18일 총살 집행. 그에게 남은 시간은 단 72시간 뿐이었습니다. 서연은 3일 전 일을 떠올렸어요. 아버지가 사단장 박철수 대좌의 군수물자 횡령을 고발했던 그날이었죠.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오히려 아버지가 반역자로 몰려 보위부에 체포될 뻔했어요. 동료 중이 한승민이 몰래 전해준 덕분에 아버지는 처형 명령을 미리 알게 되었죠. 최민혁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낡은 공책 한 권을 꺼냈어요. 지난 5년간 DMZ 경비 근무를 하며 몰래 작성해둔 것이었습니다. 상세한 지뢰, 매설 지도와 철조망 배치도가 빼곡히 그려져 있었죠. 그는 공책을 펼쳐 한 장 한 장 넘기며 탈출 경로를 머릿속으로 그렸어요. 10월 17일 밤 자신의 마지막 야간 경비 근무. 그때가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성공 확률은 30%도 되지 않았지만 다른 방법은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서연은 평소처럼 인민학교 5학년 교실에 앉아 있었어요. 칠판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교시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죠. 하지만 서연의 귀에는 선생님의 말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같은 반 친구들이 자신을 피하는 것이 느껴졌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함께 놀던 아이들이 오늘은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어요. 담임 교사 리순자가 서연을 교무실로 불렀습니다. 최서연 학생, 내 아버지가 반역자로 지목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겠지? 리순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딱딱했어요. 당장 전학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리고 소년단 자격도 박탈이야.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꾹 참았어요. 학교를 나선 서연은 관사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집 앞에 낯선 사람 2명이 서 있었어요. 검은색 인민복을 입은 보위부 요원들이었죠. 서연은 재빨리 뒷골목으로 돌아가 후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 서연의 목소리에 최민혁이 돌아보았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에는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최민혁은 서연을 꽉 껴안았어요. 서연아, 오늘 밤 우리 둘이 아주 중요한 일을 해야 한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위험하지만
너를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야. 서연은 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에서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오늘 밤 그들의 운명이 결정될 거라는 것을요. 10월 17일 오후 6시 최민혁은 군복을 단정히 입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오늘이 그의 마지막 근무였어요. GP-21 초소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서연은 아버지의 뒷모습을 창문 너머로 지켜봤어요. 서연아, 밤 11시 정각에 후문으로 나와라. 절대 소리 내지 말고. 아버지가 떠나기 전 속삭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서연은 시계를 보았어요. 아직 5시간이나 남았죠. GP-21 초소에 도착한 최민혁은 함께 근무할 병사들을 확인했습니다. 김영철 하사, 박민수 하사, 그리고 조성호 상병. 모두 그가 2년 넘게 함께 근무한 부하들이었어요. 소령 동지, 오늘이 마지막 근무시라고 들었습니다. 김영철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최민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연스럽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래, 다들 그동안 수고 많았네. 오후 8시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어요. 최민혁은 배낭에서 술병 하나를 꺼냈습니다. 중국산 고량주였죠. 오늘은 내가 마지막이니 한 잔씩 하세. 병사들의 눈이 반짝였어요. 북한에서 이런 좋은 술을 마실 기회는 흔치 않았으니까요. 소령 동지, 정말 억울하십니다. 김영철이 술잔을 비우며 말했어요. 사단장 박철수, 그 인간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박민수도 거들었죠. 군수 물자 빼돌려서 중국에 팔아먹은 게 한두 번이 아닌데. 조성호까지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습니다. 최민혁은 조용히 술을 따라주었어요. 그들의 분노 섞인 목소리를 들으며 마음 한구석이 아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감정에 흔들릴 때가 아니었죠. 자, 한 잔 더 하세. 오늘은 마음껏 마시자고. 술잔이 몇 순배 돌았어요. 밤 10시가 되자 3명의 병사들은 모두 취해 있었습니다. 김영철은 책상에 엎드려 코를 골기 시작했어요. 박민수와 조성호도 바닥에 누워 깊은 잠에 빠져들었죠. 최민혁은 그들의 숨소리를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모두 깊이 잠들었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초소 주변은 고요했어요. 달빛만이 철조망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죠. 최민혁은 미리 준비해둔 군용 배낭을 꺼냈습니다. 철선 절단기, 야간 투시경, 나침반, 그리고 서연을 위한 작은 방한복과 군화가 들어 있었어요. 밤 10시 30분, 최민혁은 초소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가을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그는 어둠 속을 조심스럽게 걸어 관사 방향으로 향했죠. 1km 거리였지만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같은 시각, 서연은 방 안에서 시계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시침이 10을 가리키고 분침이 조금씩 움직였습니다. 30분, 40분, 50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평범한 일이 아니라는 건 확실했죠. 밤 11시 정각. 서연은 검은색 옷을 입고 작은 배낭을 맸습니다. 배낭 안에는 물병 하나와 비스킷 몇 개가 전부였어요. 후문 손잡이를 잡은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문을 열었어요. 어둠 속에서 아버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최민혁은 검은 군복을 입고 커다란 배낭을 메고 있었어요. 그는 손가락을 입에 대며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죠.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최민혁은 서연의 손을 잡았어요. 그의 손바닥은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관사 뒤편 소나무 숲으로 걸어갔죠. 발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조심 걸었어요. 20분쯤 걸었을까요? 앞쪽으로 철조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그제야 깨달았어요. 아버지가 자신을 어디로 데려가는지를요. 설마 남쪽으로? 하지만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최민혁은 철조망 앞에서 멈춰 섰어요. 그는 배낭에서 철선 절단기를 꺼내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초소 감시 카메라의 불빛이 멀리서 깜빡이고 있었죠. 하지만 지금 이곳은 사각지대였어요. 5년간 이곳을 지키며 완벽하게 파악해둔 곳이었습니다. 철선 절단기가 철조망을 끊는 소리가 작게 울렸어요. 딱, 딱, 딱. 최민혁은 성인 한 명이 간신히 통과할 수 있을 만큼의 구멍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서연을 바라보았어요. 들어가. 최민혁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서연은 철조망 구멍을 통과했어요. 그 순간 100m 앞 두 번째 철책선 너머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남쪽의 불빛이었죠. 서연은 그 불빛을 보며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어요. 저곳이 자신과 아버지가 함께 갈 새로운 세상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서연은 몰랐어요. 아버지가 함께 가지 않을 거라는 것을요. 밤 11시 25분, 최민혁은 서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첫 번째 철조망을 통과한 그들 앞에는 150m의 지뢰지대가 펼쳐져 있었어요. 달빛 아래 땅에 박힌 작은 깃발들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지뢰 위치를 표시한 것들이었죠. 최민혁은 5년간 머릿속에 새겨둔 지도를 떠올렸어요. 내 뒤를 정확히 따라와. 절대 벗어나면 안 돼.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낮고 긴장되어 있었어요.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최민혁은 왼쪽으로 두 걸음, 그 다음 오른쪽으로 세 걸음 갔어요. 서연은 아버지의 발자국을 그대로 밟으며 따라갔죠. 지그재그로 구불구불한 길이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10m를 가는데 5분이 걸렸습니다. 땅속 어딘가에 죽음이 묻혀 있다는 생각에 서연의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최민혁은 몇 번이고 멈춰서서 지형을 확인했습니다. 기억과 실제 지형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거였죠. 30m 지점을 지날 때였어요. 서연의 발이 헛디뎠습니다. 아! 작은 비명이 터져 나왔죠. 최민혁이 재빨리 서연의 팔을 잡아당겼어요. 서연은 아버지의 품에 안겨 간신히 균형을 잡았습니다. 불과 30cm 옆에 빨간 깃발이 꽂혀 있었어요. 정신 차려. 최민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식은땀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80m, 100m, 120m.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어요. 서연의 다리는 쥐가 날 것 같았고 온몸이 땀으로 젖었습니다. 마침내 150m 지뢰지대를 통과했어요. 자정 5분 전이었습니다. 40분이 걸린 거였죠. 앞쪽 10m 거리에 두 번째 철조망이 서 있었어요. 저 너머가 바로 남쪽이었습니다. 최민혁은 배낭을 내려놓고 서연의 배낭을 열었어요. 그 안에 생수 2병과 초코파이 5개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군인 신분증을 꺼내 서연의 손에 쥐어주었죠. 이걸 남쪽 군인들에게 보여줘. 내 아버지가 인민군 소령이었다고 말하고. 서연은 아버지를 올려다보았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아버지도 같이 가는 거죠?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최민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서연과 눈높이를 맞췄어요. 달빛 아래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는 게 보였습니다. 서연아, 이제부터 혼자 가야 해. 싫어요. 아버지.
서연이 아버지의 군복을 붙잡았어요. 들어. 저 철조망을 통과하면 남쪽으로 계속 뛰어야 해. 최민혁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절대 뒤돌아보지 마. 절대로. 아버지도 같이 가요. 제발.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최민혁은 서연을 꽉 껴안았습니다. 미안하다. 아빠가. 미안해.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너는 살아야 해. 자유롭게 살아야 한다고. 그는 서연의 손을 뿌리치고 일어섰습니다. 미리 절단해둔 두 번째 철조망 구멍이 보였어요. 최민혁은 서연을 그 구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뛰어. 지금 당장. 자정 10분. 서연은 울면서 달리기 시작했어요. 10m, 20m를 뛰었을 때였습니다. 북쪽에서 갑자기 사이렌 소리가 울렸어요. 삐익. GP-21 초소의 비상벨이었습니다. 술에서 깬 김영철 하사가 최민혁이 사라진 것을 발견한 거였어요. 그는 즉시 비상벨을 눌렀고 상부에 보고했죠. 초소에서 탐조등 불빛이 켜졌습니다. 환한 불빛이 철조망 일대를 비추기 시작했어요. 최민혁은 철조망 앞에 서서 두 팔을 흔들었습니다. 여기다. 나 최민혁이다. 그의 외침이 어둠을 가르며 퍼져나갔어요. 탐조등 불빛이 그에게로 향했습니다. 타타타탕. AK-47 소총소리가 울렸어요. 총알이 최민혁의 다리를 관통했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무릎을 꿇었죠. 하지만 계속 팔을 흔들며 소리를 질렀어요. 병사들의 시선을 자신에게 묶어두기 위해서였습니다. 서연은 뒤에서 들리는 총소리에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아버지.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울렸죠. 절대 뒤돌아보지 마.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남쪽을 향해 전력으로 뛰었습니다. 50m, 80m, 120m. 저 멀리 한국군 GP-28 초소의 불빛이 보였어요. 200m만 더 가면 됐습니다. 북한군 초소에서는 추격조 6명이 편성되었어요. 그들은 철조망 밖으로 나와 최민혁에게 달려갔습니다. 소령동지. 김영철이 쓰러진 최민혁을 발견했어요. 그의 다리에서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죠. 탈북자는 저쪽으로 갔다. 최민혁이 남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김영철은 무전기를 들었어요. GP-21 탈북자 1명 남쪽으로 도주. 소령 동지는 총상, 긴급 후송 필요. 서연은 계속 뛰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고 다리는 휘청거렸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180m, 190m. 한국군 초소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새벽 12시 47분 서연은 GP-28 초소 철책선 20m 앞에서 그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한 걸음도 갈 수 없었어요. 그녀의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초소 안에서 이병 정우진이 열화상 카메라를 확인하다가 외쳤어요. 소대장님, 움직이는 물체 포착. 비상경보가 울렸습니다. 과연 서연은 구조될 수 있을까요? 새벽 12시 50분 GP-28 초소안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김태준 중위는 쌍안경으로 철책선 밖을 살폈어요. 열화상 카메라에 포착된 물체는 20m 전방에 있었습니다. 북한군 김한전술일 수 있습니다. 부소대장 박준서 하사가 경계심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죠. 무장하고 나간다. 정우진, 이동현, 최강수 따라와. 김태준의 명령에 4명의 병사가 소총을 들고 일어섰어요. 그들은 방탄복을 입고 야간 투시경을 착용했습니다.
철책선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죠. 5명은 전투 대형을 유지하며 천천히 전진했어요. 김태준이 앞장섰고 양옆으로 병사들이 엄호했습니다. 10m, 15m, 탐조등 불빛이 그들의 앞을 비췄어요. 거기 누구냐? 김태준이 외쳤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그는 손으로 신호를 보내며 더 가까이 다가갔죠. 불빛 아래 작은 몸이 보였습니다. 11살 정도로 보이는 여자아이였어요. 아이는 얼굴을 땅에 대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김태준은 즉시 주변을 경계하며 무릎을 꿇었어요. 폭발물 확인. 이동현 상병이 재빨리 아이 주변을 살폈습니다. 이상무. 김태준은 아이의 목에 손을 댔어요. 맥박이 뛰고 있었습니다. 살아있었죠. 아이의 손과 무릎에서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철조망에 찢긴 상처였습니다. 총상은 없습니다. 최강수 일병이 확인하며 보고했어요. 김태준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들것 가져와. 긴급 후송이다. 2분 뒤 정우진과 이동현이 들것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들은 조심스럽게 서연을 들것에 올렸습니다. 서연의 작은 몸은 깃털처럼 가벼웠어요. 이동. 4명의 병사가 들것을 들고 초소로 향했습니다. 초소 내무실로 들어서자 군의관 한지민 중사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여기 눕혀요. 들것이 침대 위에 놓였습니다. 한지민은 재빨리 서연의 상처를 확인했어요. 손바닥과 무릎의 열상, 그리고 심한 탈진 상태였습니다. 소독액과 붕대 가져와요. 한지민이 지시했어요. 그녀는 서연의 상처를 소독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독약이 상처에 닿자 서연이 신음을 냈어요. 눈을 천천히 뜨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의 눈에 낯선 천장이 보였어요. 그리고 한국군 군복을 입은 여군이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디? 서연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괜찮아요. 여긴 대한민국이에요. 한지민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이제 안전해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남쪽에 온 거였습니다. 김태준이 침대 옆으로 다가왔어요. 이름이 뭐니?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최서연이요. 나이는? 11살이요. 어디서 왔니? 개성이요. 인민군 관사에서. 김태준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인민군 관사라는 말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혹시 혼자 온 거니?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가 저를 보내셨어요. 새벽 1시 30분 긴급 보고가 올라갔습니다. 사단 정보참모부로 그리고 국군 정보사령부로요. 탈북 미성년자 발생. 11세 여아 개성 출신 인민군 간부 자녀로 추정. 30분 뒤 국가정보원에도 통보가 갔어요. 한지민은 서연에게 따뜻한 물을 건넸습니다. 천천히 마셔요. 서연은 컵을 두 손으로 잡고 물을 마셨어요. 얼마나 목이 말랐는지 단숨에 다 마셨습니다. 더 줄까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죠. 김태준은 서연의 배낭을 확인했어요. 안에는 생수 2병, 초코파이 5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낡은 신분증 하나가 나왔어요. 조선인민군 소령 최민혁. 사진 속 남자는 30대 후반으로 보였습니다. 내 아버지가 인민군 소령이셨구나. 김태준이 물었어요.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가 반역자로 몰렸어요. 그래서 저를 살리려고.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새벽 3시 헬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국정원 요원이 도착한 거였어요. 박지은 조사관이 초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40대 초반의 날카로운 인상을 가진 여성이었어요.
제가 북한 이탈 주민 전담 조사관 박지은입니다. 박지은이 김태준에게 악수를 청했어요. 아이 상태는 어떻습니까? 외상은 경미합니다. 다만 심리적 충격이 큰 것 같습니다. 김태준이 대답했죠. 박지은은 서연에게 다가갔어요. 서연아, 내가 몇 가지 물어볼게. 서연은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박지은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되셨니? 총소리가 들렸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박지은은 서연의 옷을 살폈습니다. 북한제 인민복과 낡은 운동화였어요. 배낭 안의 초코파이는 북한에서 귀한 물건이었죠. 모든 정황이 서연의 진술과 일치했습니다. 서연아, 이제 내가 안전한 곳으로 갈 거야. 박지은이 말했어요. 서울에 있는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쉬어야 해.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의 어둠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새벽 5시 군 헬기가 다시 도착했습니다. 서연은 담요에 감싸여 헬기에 올랐어요. 김태준이 헬기 문 앞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잘 가, 서연아.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거야. 헬기가 떠올랐어요. 서연은 창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GP-28 초소를 바라봤습니다. 저 북쪽 어딘가에 아버지가 계셨어요. 살아계실까요? 아니면... 서연은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1시간 뒤 헬기는 서울 국군수도병원에 착륙했어요.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격리병동으로 이송되었죠. 새로운 세상에서의 첫날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10월 20일 오전 9시 서연은 국정원 조사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회색 벽과 녹음기, 그리고 앞에 앉은 박지은 조사관. 72시간 동안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후였어요. 서연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상처는 많이 나았습니다. 서연아, 긴장하지 않아도 돼요. 박지은이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그냥 내가 기억하는 대로 말해주면 돼. 녹음기에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아버지 이름이 최민혁 소령이라고 했죠? 네. 서연의 목소리는 작았어요. 어떤 부대에 계셨니? 개성인민군 제6사단 GP-21 초소요. 박지은이 메모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왜 탈북을 결심하셨는지 알고 있니?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사단장 박철수 대좌가 군수물자를 빼돌렸어요. 계속 말해봐. 박지은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아버지가 그걸 고발했는데 오히려 반역자로 몰렸어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10월 18일에 총살당하기로 되어 있었대요. 박지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탈북이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10월 17일 밤에 마지막 근무를 서셨어요. 서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부하들에게 술을 먹이고 저를 DMZ로 데려가셨죠. 지뢰지대는 어떻게 통과했니? 아버지가 지도를 외우고 계셨어요. 5년 동안 그곳을 지키셨거든요. 박지은은 서연의 진술을 하나하나 기록했어요. 그리고 군 정보부에 교차 검증을 의뢰했습니다. 북한 개성 지역 GP-21 초소의 존재 여부, 최민혁이라는 소령의 실존 여부, 모든 것이 확인되어야 했어요. 사흘 뒤 답이 왔습니다. GP-21 초소 실존 확인. 10월 17일 밤 북한군 비상사태 감청 기록 존재. 최민혁 소령. 2014년부터 해당 초소 근무 기록 포착. 서연의 진술은 모두 사실이었어요. 10월 23일 서연의 신원이 최종 확인되었습니다. 국정원 회의실에서 최종 심의가 열렸어요. 최서연 11세 합법적 탈북자로 인정합니다. 심의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죠. 대한민국 임시 거주 허가를 발급합니다. 박지은이 서연에게 허가증을 보여줬어요.
축하해, 서연아. 이제 넌 대한민국 국민이야. 서연은 허가증을 받아들고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다음날 서연은 경기도 안성 하나원으로 이송되었어요. 큰 버스에 서연 혼자만 타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넓은 부지의 교육시설이었죠. 남북 하나재단 하나원이라는 간판이 보였어요. 정문을 들어서자 이수진 생활지도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의 온화한 인상을 가진 여성이었어요. 서연아, 반가워. 나는 이수진 선생님이야. 이수진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악수했어요. 여기서 3개월 동안 지내게 될 거야. 이수진이 서연을 안내하며 설명했습니다. 한국말도 배우고 컴퓨터도 배우고 여러 가지 공부를 할 거야. 복도를 지나 큰 강당이 나왔어요. 안에는 70명 정도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도 다 북에서 오신 분들이야. 대부분 성인들이었어요. 서연처럼 어린아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처럼 DMZ를 넘어온 사람도 있나요? 서연이 물었어요. 이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대부분 중국을 거쳐서 오셨어. 그럼 저만? 응, 내가 특별한 케이스야. 서연은 또다시 혼자라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했어요. 방으로 안내받았습니다. 2인실이었는데 룸메이트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작은 침대와 책상, 옷장이 전부였습니다. 짐 풀고 쉬어. 내일부터 수업 시작이야. 이수진이 문을 닫고 나갔어요. 서연은 침대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가을 하늘이 보였어요. 북쪽도 저런 하늘일까요? 아버지는 지금 어디 계실까요? 살아계시긴 한 걸까요? 밤이 되었습니다. 서연은 또 악몽을 꾸었어요. 총소리, 아버지의 비명, 그리고 피. 아버지.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복도에 불이 켜졌어요. 이수진이 달려왔습니다. 서연아, 괜찮아? 서연은 온몸에 땀을 흘리며 떨고 있었어요. 꿈을 꿨어요. 이수진이 서연을 안아줬습니다. 많이 힘들었지. 선생님도 알아. 선생님도요? 서연이 놀라서 물었어요. 응, 나도 10년 전에 북에서 왔거든.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그래. 나도 중국 거쳐서 왔어. 정말 힘들었지. 이수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그래서 내 마음을 이해해. 조금씩 나아질 거야. 그날 이후 서연은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어요. 11월 중순 한국어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휴대폰이라고 해요. 선생님이 스마트폰을 들어 올렸어요. 북에서는 손전화기라고 불렀던 것이었죠. 컴퓨터 수업도 시작되었습니다. 서연은 처음 마우스를 잡아봤어요. 클릭하는 방법도 키보드 치는 방법도 낯설었습니다. 천천히 해. 다들 처음엔 그래. 선생님이 격려해줬어요. 12월 초 생활기술 수업이 있었습니다. 지하철 타는 법, 편의점 이용하는 법, 은행 가는 법. 남한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었어요. 교통카드를 이렇게 찍으면 돼요. 선생님이 시범을 보였죠. 어느 날 심리치료 시간이 있었습니다. 미술치료사 김민정이 서연에게 물었어요. 가장 그리고 싶은 걸 그려볼래? 서연은 망설이지 않고 크레용을 들었습니다. 종이 위에 그림이 그려졌어요. 철조망과 두 사람의 모습. 한 사람은 철조망 이쪽에, 다른 한 사람은 저쪽에 있었습니다. 김민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이게 누구야? 아버지예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사랑하셔서 보내주신 거죠? 그럼 당연하지. 김민정이 서연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12월 20일 3개월 교육이 끝났습니다.
수료식장에서 서연은 수료증을 받았어요. 70명의 수료생 중 가장 어린 나이였습니다. 이수진이 서연을 꼭 안아줬어요. 잘했어, 서연아. 정말 자랑스러워. 수료식이 끝난 후 이정호 원장이 서연을 찾아왔습니다. 50대 초반의 푸근한 인상을 가진 남자였어요. 서연아, 나는 새날의 집 원장이야. 새날의 집이요? 응, 내가 앞으로 살게 될 곳이지. 이정호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서울에 있어. 학교도 다니고 친구들도 사귈 수 있어. 서연은 긴장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19년 12월 21일 오후 2시 서울행차가 출발했습니다. 이정우 원장이 직접 운전대를 잡았어요. 서연은 뒷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안성에서 서울까지는 1시간 30분 거리였어요. 고속도로에 진입하자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수십 대의 자동차들이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었어요. 차가 정말 많네요. 서연이 중얼거렸습니다. 서울은 더 많아. 곧 보게 될 거야. 이정우가 대답했어요. 1시간 뒤 광화문 내거리가 보였습니다. 서연은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수십 층 높이의 빌딩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습니다. 평양의 류경 호텔보다 훨씬 높아 보였어요. 거리는 사람들로 가득했죠. 저 사람들 다 어디 가는 거예요? 각자 할 일이 있겠지. 일하러, 집에, 친구 만나러. 차들이 쉼없이 달렸습니다. 신호등이 바뀔 때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건널목을 건넜어요. 배고프지? 점심 먹고 가자. 이정우가 강남역 근처에 차를 세웠습니다. 패밀리 레스토랑이라는 간판이 보였어요. 서연은 처음 보는 곳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테이블마다 사람들이 앉아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직원이 메뉴판을 건넸어요. 주문하시겠어요? 서연은 메뉴판을 펼쳐들었습니다. 스테이크, 파스타, 피자, 샐러드. 사진과 함께 수십 가지 음식이 나열되어 있었어요. 이게 다 여기 있는 거예요? 서연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묻어났습니다. 그럼 먹고 싶은 거 골라봐. 이정우가 웃으며 말했어요. 서연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가장 작아 보이는 파스타를 골랐습니다. 20분 뒤 음식이 나왔어요. 접시 가득 담긴 파스타와 빵, 샐러드, 그리고 음료수까지. 많이 먹어. 다 내 거야. 서연은 조심스럽게 포크를 들었습니다. 파스타를 한 입 먹었어요. 맛있었지만 너무 많았습니다. 절반쯤 먹었을 때 배가 불렀어요. 다 못 먹겠어요. 괜찮아. 남겨도 돼. 하지만 서연은 불편했습니다. 북에서는 한 톨의 쌀도 남기지 않았거든요. 식사를 마치고 화장실을 가려던 서연이 복도에서 멈춰 섰습니다. 직원 통로 쪽에 큰 쓰레기통이 보였어요. 서연은 무심코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쓰레기통 안을 들여다봤어요. 숨이 멎었습니다. 반쯤 먹다 버린 스테이크, 거의 손도 대지 않은 파스타. 샐러드는 그대로였고 빵도 한두 입 먹은 것들 뿐이었어요. 쓰레기통은 음식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때 직원 한 명이 또 다른 접시를 들고 왔어요. 오늘도 음식물 쓰레기가 많네. 그는 스테이크가 반이나 남은 접시를 쓰레기통에 부었습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북에서 굶주리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풀뿌리를 캐먹던 날들. 친구 미숙이가 영양실조로 쓰러졌던 날. 아버지가 배급소에서 받아온 옥수수 한 줌. 그게 일주일치 식량이었어요. 서연아, 왜 그래? 이정우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서연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저 쓰레기통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레스토랑을 나와 편의점에 들렀어요.
24시간 운영한다는 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환한 불빛이 눈을 찔렀어요. 진열대마다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삼각김밥, 도시락, 빵, 과자, 음료수. 끝없이 이어진 진열대들. 이거 언제 다 팔아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편의점 주인 김순자가 대답했어요. 다 못 팔지. 유통기한 지나면 버려야 하거든. 버려요? 서연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럼 어쩌겠어. 법으로 못 팔게 되어 있어. 김순자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어요. 서연은 편의점 밖 쓰레기통을 봤습니다. 삼각김밥 5개, 도시락 2개가 그대로 버려져 있었어요. 저녁 무렵 명동 거리를 지났습니다. 네온 사인이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저기가 뷔페 식당이야. 이정우가 한 식당을 가리켰어요. 서연은 식당 뒤편을 지나다가 발을 멈췄습니다. 종업원 2명이 큰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오고 있었어요. 그들은 손님들이 남긴 음식을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밥, 국, 고기, 나물, 과일까지. 하루에 이게 몇 봉지야. 한 종업원이 한숨을 쉬었어요. 손님들이 너무 많이 담아놓고 안 먹어. 쓰레기 봉투는 금세 가득 찼습니다. 50인분은 좋게 되어 보였어요. 서연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서연아. 이정우가 급히 달려와 서연을 안았어요. 서연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히, 그 다음엔 목 놓아 울었어요. 북에서는 친구들이 굶어 죽었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풀뿌리, 나무 껍질, 그것도 못 구해서. 이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아버지가 이걸 봤다면. 서연은 계속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살리려고 돌아가셨는데. 지나가던 사람들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어요. 이정우는 서연을 조용히 안아주었습니다. 미안해, 서연아. 선생님이 생각이 짧았어. 그는 서연의 등을 토닥였어요. 하지만 이게 여기 현실이야. 왜요? 왜 이렇게 버려요? 서연이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음식이 너무 많아서야. 사람들이 소중함을 모르는 거지. 이정우의 목소리도 무거웠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의 울음이 잦아들자 이정우가 말했어요. 일어날 수 있겠어?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서연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어요. 차로 돌아가는 길에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에 화려한 불빛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모든 상점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전기가 끊기지 않는 세상, 음식이 넘쳐나는 세상. 하지만 서연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이 풍요로움이 낯설었습니다. 죄책감마저 느껴졌어요. 나는 여기서 배불리 먹는데 북에 있는 사람들은. 30분 뒤 강북구 보호시설에 도착했습니다. 3층짜리 건물이었어요. 새날의 집이라는 표지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여기가 내 새 집이야. 이정우가 말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따뜻한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거실에는 소파와 TV가 있었어요. 2층이 여자방이야. 내 방은 203호. 계단을 올라가며 이정우가 설명했습니다. 방문을 열자 작은 방이 나타났어요. 침대, 책상, 옷장이 있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어요.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푹 쉬어. 내일 아침에 다시 얘기하자. 이정우가 문을 닫고 나갔어요. 서연은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이곳으로 보낸 이유를 아직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곳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것만이 아버지의 희생에 보답하는 길이라는 것을요. 2020년 1월 7일 아침 8시 서연은 교복을 입었습니다. 처음 입어보는 옷이었어요. 흰색 블라우스에 감색 치마, 그리고 빨간 넥타이.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서연아, 준비됐니? 이정우 원장이 문을 두드렸어요. 네. 서연은 가방을 들고 방을 나섰습니다. 오늘이 대안학교 첫 등교일이었어요. 학교는 보호시설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였습니다. 희망학교라는 이름의 3층 건물이었어요. 정문을 들어서자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모두 탈북 청소년들이었죠. 여기는 탈북한 학생들만 다니는 학교야. 이정우가 설명했어요. 그래서 내 상황을 다들 이해할 거야.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긴장되었습니다. 교무실에서 윤미라 선생님을 만났어요. 40대 중반의 부드러운 인상을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서연아, 반가워. 나는 5학년 담임 윤미라 선생님이야. 윤미라가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선생님, 이 아이가 특별한 케이스예요. 이정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DMZ를 직접 넘어왔거든요. 윤미라의 눈이 커졌어요. 15년간 이 일했지만 그런 경우는 처음이네요. 트라우마가 심한 편이에요. 잘 부탁드립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잘 돌볼게요. 윤미라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교실로 가볼까? 5학년 교실에는 20명의 학생들이 있었어요. 서연이 들어서자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얘들아, 새 친구를 소개할게. 윤미라가 칠판 앞에 섰어요. 최서연 학생이야. 오늘부터 우리 반이야. 자기소개해 볼래?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서연이에요. 11살이고 개성에서 왔어요. 잘 부탁해요. 학생들이 박수를 쳤어요. 자리에 앉은 서연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옆자리 여학생이 말을 걸어왔어요. 나는 박지혜야. 16살이고 함경도에서 왔어. 반가워요. 너는 어떻게 왔어? 나는 중국 거쳐서 3년 걸렸는데. 서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저는 DMZ로요. 지혜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진짜? 대박. 살아서 온 게 신기하다. 주변 학생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첫 수업은 수학이었어요. 윤미라가 칠판에 문제를 적었습니다. 서연은 북에서 배운 방식으로 풀려고 했어요. 하지만 남한 교과서는 달랐습니다. 용어도 다르고 풀이 방법도 달랐어요. 선생님, 모르겠어요. 서연이 손을 들었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배우면 돼. 윤미라가 다가와 설명해 줬어요. 하지만 서연은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3교시는 컴퓨터 수업이었어요. 학생들은 각자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서연도 마우스를 잡았지만 손이 떨렸어요. 하나원에서 배웠지만 아직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클릭하고 이 프로그램 실행해. 선생님의 말이 빨랐어요. 다른 학생들은 금세 따라했지만 서연은 헤맸습니다. 왜 이렇게 느려? 뒤에서 누군가 속삭였어요.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급식실로 내려가자 배식대가 보였어요. 밥, 된장찌개, 불고기, 시금치나물, 김치, 식판 가득 음식이 담겼습니다. 서연은 자리에 앉아 음식을 바라봤어요. 북에서 일주일치 분량 같았습니다. 천천히 숟가락을 들어 밥을 먹었어요. 맛있었지만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옆 테이블 학생이 불고기를 남기고 일어섰어요. 다른 학생은 밥을 반쯤 남겼습니다. 지혜도 시금치나물을 그대로 두고 식판을 들었어요. 안 먹어? 서연이 물었습니다. 나물은 별로 안 좋아해. 지혜가 대수롭지 않게 말했어요.
서연은 남은 음식들이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걸 봤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방과 후 윤미라가 서연을 상담실로 불렀습니다. 오늘 첫날 어땠어? 어려워요. 다 낯설고. 서연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특히 뭐가 힘들었어? 음식을 다들 남겨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북에서는 한 톨도 남기면 안 됐는데 윤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구나.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죄책감이 들어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먹는 게 서연아,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북에 있는 사람들이 굶는 건 내 책임이 아니야. 윤미라가 서연의 손을 잡았어요. 내가 여기서 잘 사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될 거야. 서연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자신이 잘 사는 게 도움이 된다는 걸까요? 하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1월 말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보호시설 거실에서 지혜와 TV를 보고 있었어요. 뉴스에서 북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식량난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서연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저기, 내 친구들도 있을 텐데. 너무 생각하지 마. 지혜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 여기 와버린 걸. 근데 남한 사람들은 음식을 너무 함부로 버려. 서연이 불평했어요. 맞아. 나도 처음엔 충격이었어. 지혜가 동조했습니다. 근데 뭐 어쩌겠어. 여긴 원래 그래. 서연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생각이 계속 났어요. 아버지는 지금 어디 계실까요? 총에 맞았는데 살아계시긴 할까요? 2월 초 미술 시간이었습니다. 자유롭게 그리고 싶은 걸 그려봐. 선생님이 말했어요. 서연은 크레파스를 들고 종이를 마주했습니다.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까만 밤, 철조망, 그리고 두 사람. 한 사람은 철조망 이쪽에서 뛰어가고 있었어요. 다른 한 사람은 저쪽에서 쓰러져 있었습니다. 빨간 크레파스로 피를 표현했어요. 윤미라가 서연의 그림을 봤습니다. 이게 그날 밤이구나.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가 여기 계세요. 많이 보고 싶지? 눈물이 났습니다. 네. 아버지는 저를 살리려고. 윤미라가 서연을 안아줬어요. 아빠가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그날 이후 윤미라는 서연을 전문 상담센터에 의뢰했습니다. 주 2회 심리 상담을 받게 된 거예요. 상담사 최영희 박사가 서연을 맞이했습니다. 서연아, 편하게 앉아. 선생님, 저는 왜 이렇게 힘들까요? 서연이 물었어요. 그건 생존자 죄책감이라는 거야. 최영희가 설명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이 느끼는 죄책감이지. 어떻게 하면 없어져요? 시간이 필요해. 그리고 내가 이해해야 해. 뭐요? 내가 행복해지는 게 아빠에 대한 최고의 보답이라는 걸. 2월 말 5번째 상담 시간이었습니다. 서연은 조금씩 마음이 편해지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어? 최영희가 물었습니다. 자유롭게 살라고 하셨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자유롭게 사는 거요? 최영희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그게 아빠가 원하신 거야.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에게 준 선물의 의미를요. 2020년 6월 15일 서울은 초여름 햇살로 따사로웠습니다. 남한에 온 지 8개월이 지났어요. 서연은 희망학교 5학년 과정 수료식장에 앉아 있었습니다. 단상 위에서 교장 선생님이 수료증을 나눠주고 있었어요. 최서연 학생. 서연의 이름이 불렸습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으로 걸어갔어요. 축하합니다. 교장 선생님이 수료증을 건넸습니다.
객석에서 이정우 원장과 윤미라 선생님이 박수를 쳤어요. 서연은 수료증을 받아들고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8개월 전의 자신과는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악몽을 꾸는 횟수도 줄었고 친구들과도 어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료식이 끝난 후 윤미라가 서연에게 다가왔어요. 서연아, 정말 많이 성장했어. 선생님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가 노력한 거지. 윤미라가 서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9월에는 일반 중학교에 갈 수 있을 것 같아. 정말요? 서연의 눈이 반짝였어요. 응. 내가 충분히 준비됐어. 서연은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특별한 계획이 있었어요. 보호시설 학생들의 자원봉사 활동이었습니다. 서울 시내 무료 급식소에서 봉사를 하는 거였죠. 준비됐니? 이정우 원장이 물었어요. 급식소는 서울역 근처에 있었습니다. 도착하니 이미 많은 노숙자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여기서 음식을 나눠주면 돼. 봉사 담당자가 설명했습니다. 서연은 앞치마를 두르고 배식대 앞에 섰어요. 감사합니다. 한 할아버지가 빈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서연은 국을 떠서 그릇에 담았어요. 할아버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많이 드세요. 서연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이 시간 동안 1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줬습니다. 봉사가 끝나고 서연은 생각에 잠겼어요. 나만 해도 굶주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동시에 음식물 쓰레기는 넘쳐났죠. 신기하죠? 옆에 있던 지혜가 말했어요. 음식은 넘치는데 굶는 사람도 있다니.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그게 이 세상이야. 완벽하지 않아. 지혜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북도 문제가 많고 남도 문제가 많아.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저녁 무렵 이정우가 서연을 불렀습니다. 오늘 특별한 곳에 가볼까? 어디요? 남산타워. 서울이 다 보이는 곳이야. 케이블카를 타고 남산에 올랐어요. 서연은 처음 타보는 케이블카에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에 감탄했어요. 서울 전체가 발 아래 펼쳐져 있었습니다. 전망대에 도착하자 해가 지고 있었어요. 건물들의 불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10분, 20분이 지나자 서울은 빛의 바다가 되었어요. 수백만 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예쁘지? 이정우가 물었어요. 네, 정말. 서연은 넋을 잃고 바라봤습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가 다 사람들이 사는 곳이야. 이정우가 말했습니다. 누군가는 저 안에서 행복하게 살고 누군가는 힘들게 살겠지. 네. 하지만 모두 자유롭게 살 권리가 있어. 서연은 문득 깨달았어요. 8개월 전 DMZ를 넘던 그날 밤, 희미하게 보였던 남쪽의 불빛, 그게 바로 이 불빛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보내고 싶었던 곳. 아버지. 서연이 중얼거렸어요. 아버지가 저를 여기로 보낸 이유를 이제 알 것 같아요. 어떤 이유? 자유롭게 살라고요. 이정우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내 아빠는 내가 여기서 행복하게 살길 바라셨어. 네.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남산에서 내려오는 길에 서연은 결심했어요. 더 이상 죄책감을 느끼지 않기로요. 아버지의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기로요. 당당하게 살아가기로요. 6월 25일 한국 전쟁 70주년 추념식이 있었습니다. 보호시설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뉴스에서 DMZ 특집 방송이 나왔습니다. 여기가 GP-28 초소입니다. 서연의 심장이 뛰었어요. 화면 속 초소가 낯익었습니다. 자신이 쓰러졌던 바로 그곳이었어요.
철조망도 탐조등도 모두 그대로였습니다. 저기, 서연이 화면을 가리켰어요. 내가 쓰러진 곳이에요. 지혜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진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닦지 않았어요. 그냥 흐르는 대로 두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었지만 감사함이기도 했어요. 그날 밤 서연은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윤미라 선생님이 권했던 일기였어요. 아버지께라는 제목으로 시작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적어 내려갔어요. 아버지, 저는 지금 서울에 있어요.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음식을 버리는 걸 보면 화가 났고 죄책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아버지가 왜 저를 여기로 보내셨는지. 펜을 잠시 멈추고 창밖을 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그 불빛들이 이제는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자유롭게 산다는 게 뭔지 배우고 있어요. 제가 행복한 게 아버지께 드리는 보답이라는 것도요. 아버지, 저 잘 살게요. 당당하게 살게요. 그게 아버지가 원하신 거잖아요. 7월 초 서연은 편지 한 통을 썼습니다. 김태준 중위에게 보내는 감사 편지였어요. 그날 밤 저를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편지를 붙이고 2주 후 답장이 왔습니다. 서연아, 내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다니 기쁘다. 그날 밤 너를 발견했을 때가 생각나는구나. 앞으로도 힘내서 잘 살기를 바란다. 너의 아버지는 정말 용감한 분이셨어. 서연은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어요. 아버지를 기억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8월 15일 광복절이 밝았습니다. 보호시설 옥상에 태극기가 개양되었어요. 서연은 다른 학생들과 함께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바람에 펄럭이는 태극기를 바라봤어요. 저 깃발 아래서 우리는 자유야. 지혜가 말했습니다. 응. 서연이 대답했어요. 자유. 서연은 지난 10개월을 떠올렸습니다. DMZ를 넘던 그날 밤.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 처음 남한 땅을 밟았을 때의 두려움. 음식물 쓰레기를 보고 울었던 날. 그리고 조금씩 적응해가는 과정들. 이제 서연은 알았어요. 자유란 단순히 배불리 먹는 게 아니라는 것. 원하는 걸 선택할 수 있다는 것. 꿈을 꿀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아버지. 서연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어요. 저 열심히 살게요. 약속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서연의 머리카락이 흩날렸어요. 그녀는 눈을 감고 바람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자유의 바람이었어요. 9월부터 서연은 일반 중학교에 진학하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준 이 기회를 절대 낭비하지 않을 거예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서연은 방 책상 앞에 앉아 공부를 했어요. 영어 단어를 외우고 수학 문제를 풀었습니다.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8개월 전 처음 봤을 때는 낯설기만 했던 그 불빛들. 이제는 자신도 그 불빛 중 하나라는 걸 알았어요. 이 도시에서, 이 나라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자격이 있다는 것을요. 서연은 책상 서랍에서 아버지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낡고 바랜 사진 속 아버지가 웃고 있었어요. 아버지, 보고 계시죠? 서연이 속삭였습니다. 저 잘하고 있어요. 신분증을 다시 서랍에 넣고 책을 폈어요. 내일도 모레도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겁니다. 아버지의 희생을 기억하며 자유의 의미를 가슴에 새기며 당당하게 행복하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며 밤은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방에는 불이 켜져 있었어요. 공부하는 소녀의 작은 불빛.
그것은 희망의 불빛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지켜준 미래의 불빛이었어요. 서연은 계속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며, 울고 또 웃으며, 자유롭게 당당하게. 그것이 최민혁 소령의 딸 최서연이 선택한 삶이었습니다. 2019년 10월 17일 밤 한 아버지가 딸을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철조망을 넘어 자유에 도착한 11살 소녀가 본 것은 쓰레기통에 버려진 음식들이었어요. 북에서 풀뿌리로 연명했던 서연에게는 충격이었죠. 하지만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준 선물은 배부른 삶이 아니라 자유 그 자체였다는 것을요. 최민혁 소령이 목숨을 걸고 지켜준 딸의 미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